안녕하세요. 자산관리학과 학과장 백은영입니다. 자산관리 성공 콘서트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성공적인 자산관리를 위해서 업계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최근 가장 핫한 이슈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특강 시리즈입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과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산관리학과로서 2002년 학과가 신설된 이후 우리나라 자산관리학을 선도해 왔습니다. 그동안 시공간을 넘나드는 사이버 공간에서 체계적인 강의를 제공해 왔음은 물론이고 그때그때마다 자산관리에서 중요한 각종 이슈들을 가지고 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각계 실무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와 같이 특강을 진행해 왔습니다. 뉴 노멀의 시대, 여러분 자산관리는 잘 하고 계십니까?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100세까지 살게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자산 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열심히 들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요.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저금리 시대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 전략의 주제로 자담회가 진행되겠습니다. 금리가 워낙에 싸잖아요. 돈을 은행에 넣어야 돈 나오냐고. 2.25 뭐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니까 1%면 차이가 많잖아요. 2.00%에서 1.75% 하향 조정하여 투자 정책을 이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과거보다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저금리 기조에 따라서 은행이 이자소득세를 내고 나면 물가 상승률을 기대하고 보면 실제 제로금리나 다름없기 때문에 또 금리에 접어들게 되면 이 글로벌처럼 자산 정책이 거의 안 된다고. 저금리 시대 부동산 성공 투자 전략 좌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영상에서 여러분들 접하신 것처럼 한국 경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1%대 초저금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과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알뜰히 아끼고 차근차근 저축만 하면 굳이 자산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자산이 불어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근데 요즘은 도통 자산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참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금리 시대, 부동산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전문가 패널 두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현 KB 하나은행 행복한 부동산 센터 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동현입니다. 최영규 마이에셋 자산운용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여의도 IFC 빌딩에 있는 그 마이에셋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 그 펀드 매니저로서 지금 이런 대체 투자를 하는 그런 그 부동산 펀드를 소싱하고 그걸 펀드화시켜서 매니지먼트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자리에 초청해서 감사드리고요.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희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과 조용대 교수님, 김수정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정말 금리가 1.25%인 이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서 고민 많으시죠? 네,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아까도 잠깐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블랙홀처럼 자산 증식이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반대로 요즘 최근 부동산 시장 아주 최근으로 보면은 뭐 자고 일어나면 눈만 뜨면은 뭐 평당 분양가가 몇 천을 갱신을 했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또 들려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또 10년 주기설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곧 하락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전문가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현 센터장님, 전반적으로 시장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학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가 지금 저금리가 워낙 강세를 이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중에 지금 부동자금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 부동자금들이 갈 곳을 지금 마땅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라든지 글로벌 경기의 불안정성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거기에 저금리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그래서 저금리가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금의 2016년도의 부동산 시장을 키워드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앞선에 말씀드렸던 저금리를 넘어 초저금리 시대가 됐다는 거, 그리고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갈 거라는 영향이 지금 분석을 사회적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시장에 호응한 게 바로 가장 큰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그 재건축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시장을 선도하는 주택 시장은 선도적 기능이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재건축이란 말은 당장 지금 실수요자들이 들어갈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건축은 바로 투자자 내지는 투기 수요가 개입할 가능성이 가장 큰 아파트거든요. 따라서 재건축이 먼저 움직였다는 게 지금 큰 시장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지금 분양시장인데요. 역시 분양시장이나 청약열풍 역시도 저금리 때문에 지금 흘러가는 영향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청약시장의 특징도 있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이 또 저금리가 하나의 주택시장의 반대 편으로 또 어느 시장으로 가고 있냐, 바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에 사람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2016년도 물론 2014년도 7월 DTI LTV 해제된 이후부터 지금 영향이 14, 15, 16년 이어가고 있지만 큰 특징은 바로 아파트는 강남 재건축과 같은 투자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과 저금리가 분양시장, 청약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 속에 수익형 부동산의 강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최영규 이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지금 부동산은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주기설이라 하면은 우리가 IMF 이전에 88년도 떴다가 90년 또 뜨거워졌다가 그다음 IMF 터지고 나서 죽었다가 2002년도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서 2006년도 또 핫했고요. 그로부터 글로벌 쇼크가 온 다음부터 침체가 되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2010년도부터 지방을 비롯해하고 서서히 살아났죠. 글로벌 위기가 왔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하고는 기본 베이스는 다르지만 미국에서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국내 영향이 오고 그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다는 게 좀 다른 점들이죠. 그런 2010년도 이후에 있었을 때는 국제적으로 많은 통합 팽창이 일어나면서 풍부한 유동자금이 확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을 비롯해서 정부에서 최근에 일본에까지도 많은 돈들을 국민에게 무상으로 돈을 줄 정도로까지 돈을 퍼부은 거죠.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돈을 많이 퍼부어서 서민들까지 돈이 닿을 수 있는 이런 낙수 효과라든지 이런 용어가 새로 나오게 되기도 했었죠. 여러분 주머니 사정은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자, 그런 돈이 있었을 때 각각 주머니에 넉넉하지 못한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많이 흘러간 돈들이 일부에 많이 몰려 있었고 혹은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동현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금리 기조로 해가지고 크레딧 맛, 즉 신용 상태만 괜찮다 하면은 많은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라고 여러분들 강의 시간에 배우셨죠? 그런 걸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내 주머니에 많이 모아져 있는 돈은 그 축적된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또한 돈이 없는 분들은 은행에서의 저금리를 신용으로 바탕하는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한 방을 노리는 그런 분양으로 갔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지난 노무현 정부에 있어 많은 대못을 박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뜨거웠고 MB 정부에 있었을 때는 완화가 됐습니다만은 오히려 시장은 차가웠었죠. 이제 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2014년도까지 이렇게 많은 정책을 퍼부어대면서 그런 것들이 2014년도 이후에 오면서 서서히 지방으로부터 살아나기 시작을 해서 2015년도부터는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 핵심 지역으로까지 확산이 되면서 불이 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거시적인 트렌드는 다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맥락을 같이 이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아직
많은 돈들이 투자처를 찾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주식에 있어서도 단기 주가 상승을 노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도 약간은 그런 투기적 요인들이 많이 가미가 되면서 못 본 사람이 바보인 것처럼 되어 있고, 이렇게 앉아 있는 저도 우리 가족 다 동원해서 위례나 그 다음에 삼성지구나 아파트 청약 넣었거든요. 다 떨어졌습니다만은, 예, 이런 식으로 한 번 되면은 내가 살지 않더라도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되니까 100대 200대의 그 뜨거운 그 경쟁률을 나타내면서 이제는 이게 노래방 가지 않고 모델하우스 찾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졌죠.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서 지난 8월달 그 대출 정책을 편다든지 요번 113 조치를 통해 가지고 분양권에 있어 자격을 제한한다든지 세대주만 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나왔었는데, 그러나 정부에서도 정책이 완벽한 토탈이 아니라 일부만 나오게 됐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면 경제 성장률이죠. 지금 경제가 나쁜 가운데 정치까지 하니까 이거 일명 설상가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그나마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2%대를 받쳐주고 있는 것도 3% 무너진 건 어쩔 수 없더라도 받쳐주고 있는 것이 이 건설 경기입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 너마저 망한다면 우리나라도 망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이 락을 못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에서는 이제 약간 그 부분적인 그 규제 정책이 계속 되어질 거라고 보기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있었을 때는 그냥 무조건 묻지마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고, 전반적인 이 국지적인 또 어떤 그 투자와 투기 요인들이 있는 그런 팩트에 찾아서 많은 그 정보력이 뛰어남고 자금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그런 쪽 더욱더 많이 가는 흐름은 당분간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봐집니다. 하여튼 모쪼록 같은 시장과 그다음에 부동산의 흐름을 잘 주시하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당분간에도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타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지금 2016년 같은 경우 이제 이동현 센터장님 말씀처럼 어떤 재건축이라든지 뭐 수익형 부동산 중심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셨고, 또 최영규 이사님 말씀처럼 그동안의 어떤 정부 정책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럼 약간 지금 뭐 약간 과열적인 요소도 뭐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도 약간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을 조금 해주셨는데, 좀 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대 교수님 먼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토론의 이제 시작 부분이니까 좀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보면 우리나라 그 부동산 정책의 과거 1967년부터 올 2016년까지 50여 년에 걸쳐서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82건에 가까운 이 부동산 정책들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정책들을 크게 나눠 보면 수요 정책하고 공급 정책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도 보면 70년대 말에 그 부동산 경기가 유동성이 이 5.1달러가 들어오면서 그 유동성에 의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또 80년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올림픽 이후에 88년, 89년, 뭐 90년까지 부동산 경기가 뭐 그 계속 두 자릿수 이상의 그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부동산 시장은 지나치게 과열돼도 문제이고, 또 이게 너무 침체되는 것도 사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사실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부터 촉발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그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의 적절한 정책을 우리가 정부에서 그동안 그 수십 번에 걸쳐서 이제 이 조율을 해 왔는데, 과연 그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을 때의 폐해하고 이 침체됐을 때에 국민들이
그 부담하는 그 폐해 중에 어느 쪽이 더 물론 이게 적절한 밸런스를 갖춰야 되겠지만 우리 역사적인 경험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말씀을 조금 포괄적이지만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급작스러운 질문을 받았는데, 예,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는 얘기는 그 앞선의 전제가 바로 경기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저는 같이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지속될 때 뭐 우리 가까운 나라 지금 중국을 봐도 그렇고요. 거기서는 7%대 성장했다면 실패했다 막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성장률이 2%대 초반입니다. 1%대로 내려갈 수 있는데 경기 과열, 부동산 시장 과열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의 그런 균형이 잡혀야 될 게 너무 과열되다 보면은 거기에 투기 내지는 좋게 말하면 투자지만 사실은 투기라고 엄밀히 말할 수 있는데 투기 세력이 좀 개입할 여지가 아주 크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정작 실수요자들이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집을 사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폐점이 있는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부동산 침체와 맞물리는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IMF라든지 글로벌 위기 직후라든지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경기 과열이 부동산 과열이 차라리 침체보다는 낫지만 그건 어차피 경기 성장이 따라가 준다는 전제 조건이 같이 가는 거니까요. 부동산만 과열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돼야 되지 같이 과열 가는데 지금의 부동산 과열은 약간 좀 방향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선에서 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먼저 이게 순서를 약간 바꿀 수도 있는데요. 2006년도 부동산 시장이 우리나라 최호황기에 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건설회사에서 제가 이제 개발사업, 주택사업 쪽에 과장으로 팀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지금 건설 현장에서 보던 것과 지금은 이제 하나은행이라는 PB사업본부에서 부동산 센터장을 하고 있는데 그 뒤로 지금의 또 이 각각 다른 시각에서 제가 보게 됐어요. 시장을요. 근데 느끼는 거는 2006년도에는 어느 건설사든 간에 돈을 못 버는 그런 기업은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부동산을 해서 다 돈 벌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IMF가 끝나면서 경기 성장이 다시 이제 성장 가도를 막 달렸던 분위기거든요. 정기예금리도 막 6, 7% 되던 시대고 그런 시대에는 당연히 주택시장이 다 골고루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시장이 없을 정도 전국적인 상승 현상이 가져왔다면 지금의 2016년도 부동산 시장은 앞선에 전제해드렸다시피 경기가 막 호황이어서 따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끌어들인 시장이고요. 끌어올린 시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양책이 가져온 시장이면서 또 여기에 가장 먼저 자산가들이 먼저 움직였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자산가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반 강북에 있는 소형 아파트에 관심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은 거기에 상승폭이라든지 기대치가 그다지 크게 올라오지 않거든요. 하지만은 강남 재건축이라는 거는 자산가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그런 시장이 맞물리면서 상대적으로 자금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갔던 것 같고요. 자산가들 중에 강남 재건축 투자 안 하면 요즘에 바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앞선에 말했던 수익형 부동산 상가 빌딩 없는 것도 또 마찬가지라는 느낌이 제가 지금 자산가 시장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느끼거든요. 지금의 시장은 자산가들하고 정부 정책이 이 저금리 기조를 같이 혜택을 보는 그런 시장이라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 국민이 2006년에 묻지마 투자라고 보면은 지금의 시장은 저는 전 국민이 따라가는 시장이라보다도 일부 자산가와 그래도 투기 내지는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떻게 보면 기반은 좀 더 안정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은 언제든지 지금 이게 무너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저금리가 그나마 받쳐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만약에 선택하라면 차라리 경기 침체, 부동산 침체보다는 경기 과열, 부동산 과열이 낫지만은 그 안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시장의 균형과 실수요자에 대한 좀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혜택이라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작은 제 소망입니다. 네.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와 공급의 두 축이 기본적인데 어떻게 하는 게 균형감 있게 하는 게 좀 좋겠냐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실 어려운 일이죠. 사람의 감정도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너무 겸손하지 말고 중용의 도를 취하라 그러지만 사실 하루에도 마음이 바뀌는 게 몇 번인데 이 정책을 씀에 있어서도 이거는 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위적이고 종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부동산 경기를 진정시키려고 애썼던 노무현 정부 시절은 오히려 뜨거웠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MB나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불을 지폈는데도 이 장작값도 안 나올 정도로 경기는 차가웠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본인의 의도와 모든 정책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그 영향 지금 이동현 센터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내외생적인 요소들이 다 반영이 되어지면서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뜨겁다 보니까 뜨거워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약을 어떻게 써야 되나 하고 지금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머리가 아플 텐데 지금 하니까 고민이 많겠죠. 이런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 한편으로 돌이켜 보게 된다면 자산가가 많이 중심이 되는 시장은 맞습니다. 이동현 센터장은 특히나 VIP 자산가를 중심으로 하고 계시는 잘 아시는데 저도 이제 부동산 업무만 거의 한 25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IMF 시절에서는 자산가가 무너졌어요. 그때는 전세 시장으로 중심이 돼 있어가지고 대부분 지금 이렇게 하나 외환은행 통합되듯이 그전에는 다 개별적 은행이 있어가지고 전세로 다 있다 보니까 그게 통합이 되면서 다 비어버리니까 전세 보증금 못 내줘가지고 빌딩들이 경매에 들어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유한 자산가들이 무너졌는데 글로벌 쇼크가 온 뒤로부터는 어땠냐? 자산가들은 학습 효과가 있고 이런 많이 월세화되는 그런 현금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바뀌어졌다는 게 큰 특징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들이 주를 하고 개미들이 따라오는 흡사 주식시장과도 좀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심되는 그런 메인 플레이어들이 뛰는 가운데에서 우리 주식시장 여러분도 대부분 이제 자산관리를 하시니까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겠습니다만 주식에서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재 가치와 시세가 있게 되는데 항상 일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재 가치가 10만 원짜리인데 주가가 15만 원이라면 그게 이제 주가에서 요즘 바이오라든지 그런 게 많이 거품이 들어가듯이 그런 개념들이죠. 지금 부동산도 약간의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경제나 펀더멘털이 약한 가운데서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니까 그렇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강남에 있는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4천만 원에 됐다 그래서 꼭 많이 올라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2006년도에도 3,6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3,600만 원 주고 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300만 원밖에 안 올라갔으니까 그럼 그거를 비교하면 10%예요. 삼성전자 그때 100만 원도 안 갔거든. 지금 150만 원 가잖아요. 그럼 지금 삼성전자 50% 올랐다고 난리쳐야 될 텐데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주식시장과 부동산은 좀 다르게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우리 부동산에 있어서 과열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률에 비슷하게 그게 올라가야 되는 거 그다음에 적절히 인플레이션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갭이 즉 스프레드가 클수록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충격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온도차가 겨울이 되면 영하가 5도가 돼도 괜찮은데 10도였다가 갑자기 영상 2도만 돼도 영하 5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이런 출렁거림이 너무 짧은 시간에 와버리고 그런 혜택과 수혜는 소수자에게 돌아져 버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더 큰 게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좀 최근에 정책을 쓰는 거에서는 수요를 컨트롤하는 정책으로 쓰는 것은 적절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는 그 공급을 어느 정도 따라가주는 주와 종 관계를 이렇게 하는 정책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간혹 가다 보면 부동산 정책을 쓰거나 하는 분들이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학 개론을 보게 된다면 부동산 과목은 단순한 실물이 아니라 이 종합과학이다 배우는데 실제 정책을 펴는 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경희 사이버대 와서 배워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께서 말씀 여러분들이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아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좋은 그런 키워드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6년하고 16년 지금 시장 상황이 지금 서로 다르다 뭐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이제 수요 침체보다는 좀 가열하는 게 좀 이제 요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좀 그게 경제 성장과 같이 간다면 훨씬 더 좋은 축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도 좀 해주셨고요. 또 이제 수요 측면에서 정부 정책을 피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부동산 시장만큼 그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또 없는 것 같아요. 한 2년 전만 해도 정말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가지고 뭐 이 시세라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16년 시장이 이 자산가가 지금 막 끌어들이고 있다. 그럼 6년하고는 지금 상황 많이 틀리겠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체감을 하실 텐데 최근에는 굳이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뭐 갭 투자를 한다는 둥 이러면서 막 또 너도나도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또 뭐 주식시장처럼 뭐 먼저 선도하면 개미들이 뒤따라가는 그럼 이거 뒤따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들기도 하는데요. 이 관련해서 또 김수정 교수님 좀 좋은 질문.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거에 사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벌써 이렇게 이미 말씀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자산가가 이제 주도가 돼서 지금 최근 부동산 가격이 이제 뭐 재건축이나 뭐 아니면은 뭐 분양권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가열이다, 가열이 아니다라는 것도 가열이라고 생각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진짜 거품인지 아니면 적정 가격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열이라면 이제 언젠가는 그 거품은 이제 붕괴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자산가가 아닌 우리들은 만약에 집을 사야 된다면 언제 집을 사야 할 것이냐 또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냥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 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집을 판다면 언제 팔아야 할 것이냐 뭐 이런 게 사실 제가 좀 세속적이어서 그런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도 요즘 한간에 지난달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게 정책을 위반하는 공교부 직원의 몇 프로 강남에 사느냐 나온 게 강남을 잡겠다고 하는 사람이 강남에 살고 있는데 과연 그게 잡힐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 건교부의 직원이고 이렇게 인터뷰로 나와서 여보 진짜 집값 잡는 거야? 두고 봐야지. 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에? 걱정 마 잡아야지 정의를 위해서. 꼭 그렇지 않는 게 이 개인과 정의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정치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개인을 위해 뛰는 것처럼 이 자본시장에 있었을 때는 그 개인주의라는 것이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 조직과 사회를 위한 정의와 개인의 이익이 항상 이 컨플릭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각각의 개인들이 모였을 때는 더욱더 어려운 것들이죠. 조정하기에. 지금 봤었을 때는 다소 버블인 용어를 쓰는 게 맞는데 지금 상승률로 보게 된다면 지난 그 9월 달까지 상승률이 전국이 0.8% 올랐습니다. 그럼 이 인덱스를 보게 된다면 문제가 아니지요. 경제 성장을 2%에 0.8% 올랐다면 1%는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1, 2%는 이건 다 동의할 거예요. 그러나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 사신 분이기 때문에 아닌데 또 이렇게 까우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저 지방촌에서 간다면 맞아 또 이럴 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렇게처럼 이런 그 지역별 차이가 심한 게 흡사 여기에 본 젊은 20대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온돌방 같은 거 보게 된다면 아침 저녁 한 5시에 불을 막 떼다 보면 그 아랫목만 불이 시커멓게 타고 윗목은 안 뜨거워요. 그런데 정책을 펴서 막 불을 열심히 장작을 집어넣고 불을 떼는데 밑에는 장판이 시커멓게 타도록 뜨거운데 저 윗목은 밤 12시나 돼야 그때 미지근해지다가 식어버리거든요.
요런 그 전체 골고루 퍼져야 되는 정책이 그게 안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과열은 서울 수도권 특히나 5년 전에는 지방 광주, 부산, 대구 이런 대전이나 지방 중소도시들이 많이 그 광역시권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화들짝 놀라지는 않았거든요. 지방이 수도권을 능가하네 그랬었는데, 근데 요즘에서는 서울 수도권 2천만 명 이상 살고 있는 이곳이 오르다 보니까 또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도 지역별로 주로 이제 9호선 라인이 많이 올랐네요. 보니까 이쪽 라인으로 해서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서울에서도 그 안에 차이가 나고, 또 이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거는 아닌가 보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는 정책을 쓰며 있었을 때는 여기에서 일반인들에 있었을 때는 이 그 50%인 이상이 우리 서울에선 세입자입니다. 그럼 집을 올라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하고 세입자하고, 특히 학생분들은 거의 7, 80%가 기숙사라든지 원룸에 살고 있으면 거의 100% 이 세입자들인데, 그럼 당장 느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왔을 때는 민의에 있어서 상당히 괴리들이 크니까 이게 이제 과열로 더 뜨겁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때는 좀 더 이게 적절하게 수도권들은 좀 진정이 좀 될 필요가 있고 서서히 올라갈 필요가 있겠다. 그 정책은 이런 거의 그 수요를 컨트롤하는 의미가 있겠다라고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개인으로 돌아와서 아까 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을 봤을 때는 저는 그 일반인이라면, 일반인들이 개인이 한두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실거주자들이라면 주거에 있을 때는 갖고 있으면 그냥 갖고 계세요.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그러나 다만 이제 공급이 많이 늘어났던 곳, 여러분들 아픔이 많이 갔던 곳도 일산이라든지 저 김포 쪽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봐서 크게 오르지 못할 것 같아요. 좀 가격이 회복되자마자 다시 또 공급비가 막 퍼부어댔거든요. 그럼 아직도 촉촉히 좀 젖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녀보면. 그럼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만약 너무 대출을 많이 썼다든지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가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지만, 서울 수도권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실거주 목적이라면 갖고 있는 게 낫다. 그럼 살려는 사람들은 어떠냐? 살려고 해서 113 조치에 따라서 또 나중에 또 질문이 나오면 또 재건축 질문이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일반 수요자에 있을 때는 자기가 살 때는 조금 한 11월 달 정도는 관망을 해보면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도 많이 있고 또 내년에는 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그 가름을 좀 보아가면서 이게 적절하게 이 겨울에 지금부터 11월 달부터 이사철이 끝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서는 비수기예요. 비수기에다 123 조치를 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지켜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지켜보면서 새로 사는 사람들은 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사람 팔아야 되겠다라고 세 번째 여쭤본 거에서는 지역별로 봐가지고 진짜 앞으로 이 10년 뒤에 인구가 늘지 않은 곳이라면 파는 게 낫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지방 같은 경우에 있어도 나중에 전원주택 같은 거 섣불리 사거나 짓지 마세요. 앞으로 특히나 그런 교외 지역에 있어서는 가격들이 지역별로 편차가 아주 심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는 이 파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나 서울 수도권 내에서 어느 정도 유동 인구와 지역이 괜찮다면 뭐 그대로 좀 갖고 보유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실현할 기회가 많이 좀 되었다 하면 한 번씩 실현을 해주는 것도 아쉽습니다만은 큰 움직임은 자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우리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거를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사실은 좀 많이 받는 경우가 저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또 코엑스 쪽에서 이제 한 달 전에도 동아일보 행사에 강연을 했고 계속 언론사 강연을 많이 할 때마다 일반 대중들은 대부분이 시장 거시적인 거 관심이 없고요. 내 집이 요즘 어떻게 됐느냐, 나는 그러면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대부분 이런 데 관심이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지금 특히 주택 시장만 본다면은 아파트 가격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많이 오른 곳은 주로 강남 3구에서 강남 4구까지 치더라도 강남권 일대,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일부 그 뭐 미사 뭐 이번 분양했을 때도 그렇고요. 수도권에서도 서울 근접성이 뛰어난 곳 중심으로 지금 인기가 되는 거고요. 사실상 지금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어느 지역을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면 부담스럽습니다만 뭐 동탄, 김포 등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분양 시장, 지역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을 때 항상 후발적으로 따라와서
일시에 공급을 해야 됩니다. 왜 공급을 하냐면 그렇게 공급하는 시기가 아니면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 A라는 곳에서 100대 1, 200대 1, 500대 1 돼도 여기서 안 되면은 B라는 곳에서 10대 1, 20대 1 청약하면 되면 나도 이제 잘 됐다 생각하시는데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제가 지금의 시장은 양극화가 아주 심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강남에 먼저 만약에 지금 재건축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은 지금 신규로 재건축을 투자하시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리스크가 큰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단기 2, 3년 내에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이 전고점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이 최고가를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건데, 이 전고점이 돌파됐다는 얘기는 향후에 이 전고점을 다시 더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규제를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계에 만약에 마땅치 않다 하면 그게 강남 재건축을 대상으로 특위과열지구 지정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과열지구 지정되면 이제 또 5년간 전매한되고 각종 세금에 엄청난 대출 규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 과거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더더욱이나 지금 강남 재건축은 2017년도, 18년도에 과거에 2014년, 15년 분위기 좋았을 때 분양하기 시작한 물량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때가 됐습니다. 송파의 뭐 헬리우스 이스트부터 막 엄청난 세대들이 개포주공 다 나오거든요. 이 향후 2017년, 2018년 여기 집중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 재건축은 상당히 지금 이미 포화 상태가 됐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험에 뛰어든 형태였어요. 근데 이번에 정부가 자제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준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재건축 강남권에 사실 분들은 지금 투자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손님들한테, VIP들한테 투자하지 마시고, 만약에 실수요라고 생각하시면은 앞전에 제가 전제했던 우리나라 양극화 시장을 염두에 둔다면 강남은 항상 유효하고 가장 기대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타이밍은 언제냐?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에 우리나라의 강남 재건축 중심으로 대량 물량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물량 공급이 쏟아지는데 공급을 크게 분양 때도 공급이고 입주 때도 공급이라는데, 분양 때 공급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급의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근데 입주 물량 때 공급은 눈에 확 띕니다. 그때는 진짜 내 몸에 느껴져요. 근데 그게 바로 향후 1, 2년 내에 쏟아지는데, 과거에 강남 잠실 쪽에 재건축 1, 2, 3, 4단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싼 아파트 단지로 되는데, 그들 지역, 그다음에 반포의 레미안이나 자이 같은 부자들이 사는 그 아파트들도 과거에 최고권 분양권의 엄청난 인기 지역을 누렸다가 입주 물량 폭탄으로 분양가로 다 내려갔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이 또 한 번 언제 오냐? 2년 뒤에 전세 입주가 한번 2년씩 돕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뒤로 2년 뒤에 도면 다시 또 어느 정도 원상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아파트 투자하실 분들은 입주 물량 쏟아지는 1, 2년 뒤를 보시는 게 좋겠고요. 실수요자 중심으로, 물론 투자도 할 수 있지만 여하튼 간에, 그리고 기타 지역 중심으로는 강남의 외곽 주변 중심으로 해서는 강남이라든지 도심에 근접해야 됩니다. 향후 앞선에 최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도심 집중화가 더 심화될 것이고, 그런 중심은 아무래도 출퇴근 거리와 직장과 직주 근접이 또 중요시 되기 때문에 모든 거를 지금 중심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외곽 지역의 공급은 곧 이 부동산 시장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죽음과 같은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럴 기회에 만약에 부동산이 조정을 받는다 하면은 좀 더 알짜배기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또 유효한 시기가 한 번은 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아주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콕콕 잘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뭐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거, 그리고 지역 불균형 이런 거 말씀해주셨고, 또 뭐 10년 후에 인구 유입이 되지 않을 곳은 사지도 말고 뭐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파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고, 강남 재건축 지금 뭐 거의 꼭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2018년도에 강남 재건축의 신규 주택이 지금 대거 이렇게 이제 입주할 물량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부터 교수님들께서 뭐 좀 더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요, 또 전문가 패널 분들에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예상에 없던 질문을 제가 좀 크게 드렸는데, 이제는 좀 반대로 조금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질문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부동산 정책은
사실 대부분의 정책들이 그 사후적인 정책이라는 게 특징이죠. 우리가 예측을 사실 시장을 금융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예측을 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선제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부동산이 과열됐을 때 그걸 보고 정책이 나오는 거고 또 지나치게 침체됐을 때의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서 이제 그 사후적으로 정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부동산이 과열되느냐 침체되느냐는 아까 정권마다 이렇게 그 부침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는 개인도 그렇고 정부도 그 국가도 그렇고 시장의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아까 얘기했듯이 70년대 말에 중동에 오일 달러가 들어와서 유동성이 커지고 올림픽 전후로 해서 우리 경기가 수출도 잘 되고 좋아져서 또 유동성이 커졌을 때 또 부동산도 활황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아까 2000년대 들어와서도 그 두 정부 사이에 노무현 정부나 그 MB 정부 때도 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했는데도 잘 안 됐던 이유는 사실 2002년에 IT 버블로 경기가 침체됐었고 유동성이 부족했던 시대고 2008년에 와서 또 마찬가지 현상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동성이 국내 해외 자금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어쨌든 개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개인이 만약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부동산이 10억짜리가 있는데 20억, 30억이 있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겠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저금리니까 이게 유동성이 커져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2단지 잠실에 살고 있는데 제가 그때 2008년에 입주할 때 들어갔지만 저도 유동성이 없었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판단을 해도 그게 불가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도 국가도 유동성이 결국에는 시장의 부동산 시장의 부침을 좌우하는 거다. 근데 그 부침을 흐름을 방향을 보고 정부는 사후적으로 정책이 나오니까 우리가 예측해서 한다는 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은데 그 어쨌든 정부의 정책들은 사후적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불과 이 며칠 전에도 11월 3일 날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에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두 분 전문가분들의 시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오늘 예, 토론에 오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가 11월 3일 날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저도 이제 약 언론사 한 7, 8개 신문사 그다음 방송사, 연합TV, 한경TV 뭐 인터뷰를 많이 해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현실을 느끼니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결국 먼저 언론이 먼저 움직이는데요. 그런 정책에 대해서. 근데 항상 말씀하시다시피 그 정부 지금 11월 3일 날 대책 자체가 앞선에서도 8월 25일 날 대책이 나왔는데 그때 그다지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고 내놨지만은 시장에서는 별로 반응을 그냥 무시당할 정도로 그냥 별로 반응이 없었던 이유가 뭔가 이게 규제책이라고 생각했는데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택지 공급을 줄인다고 하면서 사실상은 오히려 더 부추기는 효과를 나타냈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오히려 더 막 청약률이 더 높아가고 막 이런 집중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에도 앞서 말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렇게 정부는 항상 정책은 사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으면 뭐 정책을 내세울 필요가 없죠. 잘 되고 있는데 굳이 뭐 건드려서 화를 부를 필요 없으니까 잘 안 되고 있다 생각하니까 지금 언론에서 또 여론이 안 좋고 강남 투기 뭐 이런 말 계속 나니 결국 이번에 다시 내놨고요. 11월 3일 부동산 대책 그 핵심은 결국은 강남 재건축을 잡으려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는 자산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부나 여당은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자산가가 아닌 대다수 국민들은 강남이 가격이 뜨고 뭐 청약 열풍이 이상과열이고 이런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되게 뭐 저도 가끔 뭐 이렇게 어떤 뭐 부동산 시장이든 뭐 그러니까 댓글 반응은 충격받을 때 많지 않습니까? 특히 뭐 이렇게 인터넷 댓글도 대부분이 시각을 항상 이런 어떤 저희처럼 이렇게 시장을 논하는 쪽보다는 항상 이 정치나 시장에 대해 비관적으로 항상 많이 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안 좋은 여론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번에 대책도 결국은 그런 쪽에 타겟을 맞추기 때문에 투기가 좀 과열된 곳들은 뭐 과천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뭐 부산 해운대도 그렇고 그런 중심으로 해서
타겟을 잡자 이러면서 이름도 뭐 맞춤형 지역이나 맞춤형 대책이라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시장을 죽이지 않고 안정화시키면서 또 과열된 곳은 잡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런 거를 앞선의 8.25 대책 때는 그런 걸 내세웠다가 실패한 거고, 이번에 다시 또 그와 비슷한 안을 내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솔로몬의 지혜처럼 아주 진짜 엄청나게 다 맞춰야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은 건데, 그게 바로 강남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규제를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의 시장은 강남 재건축 시장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그러면 강남을 막으면은 다른 지역에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풍선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강남 재건축 시장이 죽으면 다른 지역도 그 여파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좋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지금의 시장 이렇게 정책이 나왔다는 거는 일시적으로 정부에서 좀 더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먼저 강남에 던진 거고요. 그 다음에 투기 이상 청약열풍 과열지구는 지켜보고 있다가 이번에 마땅치 않으면 더 센 걸 내놓으려고 지금 카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딱 예고한 겁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도 이번에 정책은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앞선에서 8.25 대책처럼 그냥 무시당하지 않고 조금 영향은 받은데, 그 영향력이 다만 변수로서 저금리가 아직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정부에서 입장에서 그렇지만은 그 저금리라는 게 대안으로서 수익형 부동산이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일단은 이번에 강남 재건축 같은 데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기타 지역들도 시장이 만약에 과열이 지속된다면 추가적인 더 강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예, 정말 교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정책이 후행성인데, 지금 일련의 정책도 계속 후행성이죠. 8월 달에 한 정책은 대출 금액을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요번에 있는 이제 분양 자격을 줄인 건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의 의도는 이 부동산 시장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불씨가, 그것도 불씨가 아니라 오늘 불이 좀 살아서 계속 피어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에 있어서 건설 경기 증가율은 상반기까지 한 9월 달까지 한 25%로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상반기보다 그 중반기 이후에서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그 국부적인 그 하나의 그 치료였지 원인을 고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마저 죽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경기가 냉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올해 강남을 더 세게 건드렸어야 되는데 건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도 지금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몇 가지 카드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 우리 병원에 가더라도 처음 기침만 하냐 기침약 줘줬다가 그 폐렴으로 전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재진했을 때 그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이런 지금 계속 간 보고 검진하는 단계가 치료와 검진이 병행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행적인 정책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를 하면서 이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원인적인 것을 제공하는 그런 정책은 쓰기는 상당히 제한적이 어렵지 않지 않느냐. 좀 더 크게 그 스케일 있게 쓴 정책들 같은 경우는 지난 그 88년도를 전후로 해서 7대 신도시 200만 호를 졌을 때는 공급과 수요를 생각을 해서 크게 스케일을 펼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 200만 호가 지어지는 상태에서는 단기간에 그때는 뭡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58년 개태 아저씨부터 636 용띠까지 베이비 부모들이 사회에 막 나오는 그런 시대였었죠. 그때는 그래서 잠실도 몇 평이었습니까? 10평에서 20평짜리예요. 5층짜리 아파트가 지금 2단지 사셨다는 게 연탄 들고 올라갔습니다. 지금 20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습니다는 연탄 들고 올라갔거든요. 잠실 중앙아파트도.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이후로 있어가지고 실대 신도시를 하기 위해서 20평대 아파트가 그다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공급이 많이 초과가 되면서 일시에 하면서 지금 강남 다음으로 핫한 곳이 목동이지 않습니까? 목동 같은 경우도 88 전후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은 강제적으로 분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못했습니다. 너무 공급이 단기간에 많아가지고. 이랬던 것처럼 그때는 수요를 전체 인구의 흐름과 그다음에 공급이 어느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세운 그런 정책이죠.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나마 저어놨으니까 그 이후로 한 10년 동안 무사히 잘 시장이 안정화되어 던 그런 때가 아니었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나 작금의 사태나 앞으로 있었을 때는 그런 긴 플랜을 할 정도로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원인적인 처방보다는 사후적이고 경기를 진단하는 측면에서 계속 이런 정책이 반복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불과 어제 그저께였죠. 그 정책 우리가 이 토론을 마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책이 이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8.15 대책 같지 않고 11.3 대책 같은 경우는 시장에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 특히 그 선별적으로 특히 강남 재건축에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뭐 당분간은 좀 단기적인 처방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또 일단 정책 분위기는 이 부동산이 너무 냉각되지 않고 좀 불이 좀 살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정책 분위기로 계속 갈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우리가 이제 아까 잠깐 나왔지만 무슨 인구 절벽이라든지 뭐 고령화, 제가 뭐 워낙에 뭐 고령화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 1년 반인가 한 2년 전에 제가 어떤 다큐를 봤는데 거기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고령화 때문에 엄청나게 부동산이, 특히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 뭐 절반이 됐다, 3분의 1이 됐다, 뭐 빈 아파트가 늘어나서 막 그런 얘기들을 막 접하면 이게 또 종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고령화가 빨리 진행이 되니까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이제 정책이 떠받쳐주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좀 하락하게 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망하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또 예측하지 못했던 이 중국인, 차이나머니라는 부분인데요. 뭐 미국, 캐나다, 호주 막 그 부동산마다 다 불을 지피고 다니는 이 차이나머니 상당히 좀 약간 겁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고령화라든지 인구 절벽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우리 국내적인 차원에서 수요와 공급만을 본다면 이게 좀 하락하지 않을까? 혹시나 폭락하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걱정이 한편 되면서 또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또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지난 3분기 전국 집가 상승률 평균이 1.97이었는데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물론 무슨 신공항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7% 정도라고 하고, 뭐 서울에서도 뭐 중국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강남 아파트까지 막 현금을 막 싸들고 와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향후 어떤 그런 뭐 사회적인 어떤 고령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과 중국 그 차이나머니들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런 데 따른 어떤 부작용은 없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합니다. 예, 교수님 큰 틀에서 이제 인구 절벽과 중국의 그 한국 투자에 대한 이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인구 절벽에서는 아까 제가 그 전전 그 얘기를 하면서 10년 뒤에 인구가 줄 곳은 바로 파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주에도 보니까 저 해남인가 출산율 높였다고 정부의 지원비를 더 많이 주고, 그래서 또 인구 고령화도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바닷가 중심으로 이게 도서 산간 지역이 그렇게 되는데, 이런 곳들은 살기 좋은 곳이긴 하지만 그 투자 가치는 없는 곳이죠. 그런 곳은 제가 절대 바로 파시고 차라리 그냥 숙박비가 비싸더라도 그냥 놀고 오는 게 제일 좋은 경우들이죠. 예? 그렇게 되는데, 인구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아까 베이비 부머에 있었을 때 본다면 우리는 58년도가 베이비 부머 일어난 게 53년도 그 정전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결혼을 했으니 55년. 그럼 58년도에 출산을 많이 하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돌이켜보면 일본은 세계 2차 대전 45년이 되고 나서부터 그때 이제 베이비 부모가 시작됐죠. 우리나라 인터벌이 어떻습니까? 10년 차이죠. 그럼 미국도 베이비 부모가 똑같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었을 때 보게 된다면 미국과 일본은 그 인구 증가로 봤을 때는 비슷했어요. 근데 미국은 부동산이 침체가 안 됐고 일본은 침체가 됐죠. 이런 것도 본다면 절대적인 인구 자체는 미국 인구도 줄었지만 일본은 좀 폐쇄적인 정책을 하면서 인구가 외부 유입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90년도부터 전체적인 생산 가능 인구, 그것을 우리가 한 3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생산 가능 인구가 그 90년도 후반부터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줄어들게 되면서 그런 절대적인 그 수요의 주체가 될 생산 능력들이 줄어드니까 부동산의 수요도 자연히 줄어들게 되면서 또 해외 부동산으로 많이 나갔던 그 면서 돈은 외부로 유출이 되고 그런 어려움이 계속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민 정책을 많이 활발하게 많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인구가 늘어나고 2000년도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화랑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두 개의 나라를 통해서 봤을 때 어떤 그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우리는 지금 생산 가능 연령 인구들이 30, 40대 인구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본의 사례를 본다면 앞으로 2, 3년 뒤부터는 지금의 핫한 부동산 시장도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2030년도부터는 절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을 할 거니까요. 인구 통계청의 통계 자료를 보게 된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그 인구 정책이 첫째 바뀌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그 어떤 이민 정책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이민 정책을 했을 때 미국은 돈 싸들고 가는데 우리나라는 돈 벌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딜레마죠. 이게 퀄리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퀄리티, 양적인 것과 퀄리티를 다 지켜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국가 정책을 했을 때의 그 딜레마로 이제 앞으로의 그 난제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낳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좋지 않는다면 그 국가 지역은 이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민적 합의라든지 정책 위반에 따라서 달아야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아까 인구의 그래프 전치, 제주도가 왜 올랐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외부 인구들이 제일 많이 늘어났고,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고, 유동인수가 풍부하고 살려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이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막 올라가게 되죠. 두 번째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주도는 그런 취지에서 지난 그 보게 된다면 제주도의 땅의 한 44%가 중국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많은 공급들이고, 전체적으로 토탈로 저희들은 펀드 같은 거 할 때도 보니까 중국에서 아예 총 건설부터 운영까지 다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그 이제 돈을 거기서 뿌리고 가야 되는데, 음식부터 조업원까지 다 들고 오면 제주도에 남는 돈이 없는 게 이런 것들이 문제죠. 진짜 순수한 투자를 한다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라서 그런 것이 나쁘진 않다. 지난 그 서비스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들어 우리나라 전국이 휘청거렸던 것처럼 지금 중국이 관광객 통제한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도 움찔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변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것을 유인책은 유지하는 정책과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 고령화에 대해서 말씀이, 고령하면 또 저출산하고 항상 맞물리는데요. 인구 일부 뭐 시장에서 뭐 2018년 이후에 바로 그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데, 통계청 자료는 2030년으로 그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과장된 면이 없잖아 있지만, 여하튼간에 2030년부터 인구가 이제 감소된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지금의 추이로 가는 거고, 이제 그 사이엔 더 인구가 어떻게 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 출산율이라든지. 여하튼간에 그 고령화 문제는 사실은 가까운 예가 바로 일본이거든요. 제가 뭐 2달 전에 일본 동경에 출장을 갔었는데, 그 업무 때문에 일본 부동산을 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산가 입장에서 한번 그거를 검토하려고 해서 일본에 있는 신탁은행 쪽하고 같이 제가 현장 출장하는데, 가보면 아시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보시다시피 이제 고령화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택시 운전사 평균 나이가 80이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거기 공항서부터 모두 이제 노인분들이 다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일을 기피한다고 합니다. 그냥 일하는 걸 싫어하고 좋은 편안한 자리만 찾고, 그래서 일본이 좀 심각하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일본이 지금 제가 출장 간 이유가 바로 일본이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 투자를 해보라고 우리 쪽에 권유를 해서 저희하고 제휴한 일본은행 쪽에 초청이 있어서 갔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여하튼간에 일본 지금 부동산도 도심 중심의 그런 1인 가구 중심으로 완전히 그 재편이 되고 있고, 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 부동산들은 상당히 화랑이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거의 한 우리로 치면 6-7%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투자하기는 한국에서 투자하기는 여러 가지 뭐 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또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간에 일본의 고령화로 인해서 한때 그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거는 다 아시다시피 그건 다 아실 거고요. 저희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과 과거에 IMF 직후에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 망했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망하느냐. 망할 거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반대로 갔거든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IMF 직후서부터 2006-7년까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일본은 반대로 갔을 때.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약간의 여러 가지 뭐 차이가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제 뭐 국민성의 차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일본은 뭐 국가 중심적으로 모든 개인들이 움직이는데 우리는 개인이 더 주도적으로 움직이려는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 애착이 엄청 많은 나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령화에 대해서 뭐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나빠진 다기보다도 고령화가 되고 이제 저출산이 되면 아무래도 일본과 같은 뭐 비슷한 면에서는 도심 집중화가 우리도 마찬가지 더 심화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다운사이징 주택의 다운사이징 분명히 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인구는 줄어들고 가구가 분화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1인 가구가 현재 27%에서 향후에 조만간에 뭐 2030년 되면은 절반 1인 가구만 절반 되는데 일본은 이미 1인 가구가 절반이고 2인 가구까지 하면 거의 70%에 육박한다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거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간다면 결국은 주택 시장의 다운사이징과 도심 집중화는 분명히 더 심화될 게 따라갈 것 같고요. 단지 서로 다르다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부동산은 애착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일본보다. 그렇기 때문에 일례로 최근에 그 주택 시장 2014년부터 16년 최근까지 주택 구입을 보니까 가장 구입이 많았던 세가 바로 우리가 상상외로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50대, 60대 가장 주택 구입이 많았답니다. 주택 증가율 폭이. 반대로 우리는 팔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사들인다는 거죠. 이 말은 이네들은 주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그 수요, 그 투자에 대한 재미를 봤기 때문에 그게 유입된다는 거고요. 중국 시장을 만약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으면 지금은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주도뿐만 아니라 서울의 강남 지역까지 지금은 많은 뭐 빌딩서부터 아파트까지 지금 매입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뭐 연남동은 홍대 인근에 거기는 지금 거의 과거서부터 중국인들 많은데 지금 더 확대되고 있어서 사실상 차이나타운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인데 중국인들이 단기적으로 큰 자금으로 오지만 그네들은 또 언제든지 또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민족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주도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들어서 가격을 4-5배 이상 올려놓은 게 중국인들인데 그네들이 지금 중국이 지금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접한 중국의 그 대단지 그 택지를 사놓고 주택을 개발하려는 업체들이 지금 땅을 다르게 한국에 되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네들도 이미 지금 손털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그 점에서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작정 중국인들 간다 해서 따라갔다 막차 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제주도도 지금 위험 신호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앞선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강남 그다음에 홍대 주변에 연남도 이런 데 중국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투자를 하면은 그네들은 아시다시피 그 자금을 직접적으로 현금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국가적으로 아마 현금의 유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그 어떻게 보면 환치기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중국인들이 거래하는 건 사실은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근데 여하튼간에 자금을 현금으로 들고 다니면서 거래를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마음에 든다 하면은 그냥 올려버리도 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른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인들이 어쨌든 많이 이렇게 투자한 지역들은 가격 단기 급등은 되지만 만약에 빠져나갈 때도 여지없이 빠져나갈 수 있고요. 또 단기 급등 지역들이 만약에 그 지역에 상권이 더 뭐 형성이 된다면 그들은 그들만의 그 상권을 형성시키려는 또 그런 동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 외부의 개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는 물건을 사고 팔아도 중국인들끼리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상호 공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논의돼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제 뭐 향후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인구의 변화 뭐 그런 부분도 같이 잘 주시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2016년 대한민국 부동산 현황 그리고 향후 전망 또 부동산 투자 전략까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시고 참여해주신 이동현 행복한 부동산 센터장님, 그리고 최영규 마이에셋 자산운용 이사님, 그리고 조용대 교수님, 김수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금리 시대 부동산 성공 투자 전략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